오늘은 투자의 지도의 저자이신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모스트 투자자문이라는 데 이제 자문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고객 자산 관리 일을 해왔고요. 본사하고 지점에서 이제 고객 자산 관리 준비하다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진행하는 일을 해왔고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은 2017년 11월 달에 감독원 인가를 받고 시작했는데 이 회사를 차린 이유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분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거에 저희는 집중을 좀 두고 있는데요. 개인 고객, 법인 고객, 그 다음에 기관 고객에게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금,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 그리고 IRP 요거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고요. 법인 고객인 경우에는 DB, 퇴직연금 DB형 요걸 저희가 좀 많이 자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법인 자금.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고객 같은 경우는 자문형 랩하고 자문형 사모펀드를 이제 저희가 자문한 상태로 해서 삼성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같은 데서 판매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자문이라는 데는 요렇게 이제 직접 개인 고객에게, 법인 고객에게, 그다음에 기관 고객에게 자문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퇴직연금하고 IRP 연금 이것도 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그렇죠. 투자라고 네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원래 좀 그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따라 하지 않고 이제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라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하우스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자산 배분 운용 방법인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골 베이스니까 목표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자금이 그 목적에 따라서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금의 한 70% 정도는 사실은 투자 자금이어서 저희가 해외 ETF 전문으로 하니까 그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같은 그 자금을 운영하는 고객분들이 또 연금도 저희한테 맡기셨을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은퇴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기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장기 자금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기관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법인 자금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특히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걸 바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기관은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지만은 약간 기대 수익률 낮은 안전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건 약간 기관도 조금 다양하고 기대 수익률도 좀,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도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의 거기에 맞춰서. 그 해외 투자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으시다고. 저희는 주로 합니다. 국내 투자는 아니 그러진 않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이 한국 시장이 약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투자보다 훨씬 좀 불리했던 국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아직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어려워지면 당장 이제 위기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박스피라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오르지 못한 이런 구간도 많았고 이런저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국내를 투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다. 특별히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거꾸로 홈바이어스란 말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 모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된다는 게 투자에서는 합리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건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나라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미국은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50% 정도는 미국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반면에 저희는 3%밖에 안 돼요. 한국은. 그러니까 3%인 시장에다 자기의 90%, 100%를 넣는다는 건 투자의 이론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비중은 현재는 한 20에서 30 사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주로 미국 글로벌, 주로 미국이고요. 글로벌 투자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대표님. 좀 현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좀 변동이 좀 크고 좀 이렇게 2,600, 2,700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좀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제 책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러 이제 나온 건데 그 책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의도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사이클이라는 걸 반드시 감안해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고 하나는 구조적 사이클이라 그래서 세계화 시대와 기술의 시대가 번갈아 한 50년 정도씩 이제 번갈아 가면 나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 경기 순환 사이클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사이클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봄에 갑자기 그러니까 봄인데 막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인데 뭐 그 봄이 빨리 왔다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게 좀 우스꽝스럽고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처럼 투자도 지금의 어떤 계절이냐 어떤 사이클이냐를 아는 거에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 옷이 따로 있고 겨울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그 여름 사이클, 봄 사이클에 투자를 하면 좋은 자산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자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물어보실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크게 사이클을 어느 정도 계절로 보면 현재는 막 공포가 높고 사실 지수가 뭐 우리 2,600이니까 엄청 이제 사실 3,3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기 국면처럼 혹은 주변에 요즘 버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이클에서 보면은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장세 초여름에 들어가거든요. 초여름이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제일 투자하기 좋은 게 봄이고요. 예, 또 여전히 그래도 투자에 뜻을 두고 시장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게 여름 시장인데 그 여름에 초여름에는 항상 매번 사이클의 초여름에는 항상 의심 구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진짜 경기를 살렸는지를 항상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경기가 살았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 막상 그 구성원들은 진짜 살았는지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대부분 조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경기가 살아났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지금도 지금 2022년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그다음에 기업 실적, 그다음에 경기 지표가 사실은 지금 선행지수 같은 게 꼬부라져 있는 상태지만 이게 다시 올라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 확신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장이 왔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장세 의심 구간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보다 연준이 갑자기 변심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더 긴장을 시킨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심리 지표라는 게 있어요. 센티먼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허버트란 사람이 만든 나스닥 뉴스레터 센티먼트 인덱스 HNNSI라는 인덱스가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보거든요. 이게 요번에 마이너스 67까지 갔어요. 이 1월달 조정해서.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실 코로나 때 마이너스 64 갔거든요. 네, 더 갔네요.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공포 국면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센티먼트 인덱스는 이거 말고도 뭐 전미 투자자 인덱스 같은 걸 봐도 이것도 평균이 30%대인데 베어 마켓에 대해서 요번에 55인가 갔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락은 공포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심리가 많이 좌우하고는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갑자기 믿던 그 연준이 변심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위기나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 뒤에 이런 양적 완화 이후에 금리 올리는 구간을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지금처럼 연준의 뜻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의심이 높아진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3달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올해 금리를 한두 번 올릴 거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였는데 올해 들어서만 지금 7번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금리를 7번까지 올릴 거라고 하는 이런 큰 변화가 온 적은 없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말해줘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이제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엄청난 공포와 어떤 그런 걱정에 의해서 하락한 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에도 의심 구간은 있었지만 그 의심이 풀리는 어떤 지표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냐하면은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는 그걸 요번에는 많이 이렇게 확인 못했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다고 지금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그 인플레이션조차도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확인하게 되면 또다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시장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금리 인상 이런 거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연준의 태도가 급격하게 네, 변하는 맞아요. 점이 있어서 근데 과거에 한두 번이고 이번에 7번까지 인상을 네, 한다는 네. 걸 예고한 거는 네. 지금의 상황이 뭔가 더 긴급하고 네네네. 뭐 경기 순환 쪽으로 안 좋고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은 지난 바로 직전번 금리 인상은 몇 번 했냐면 연준이 2015년 12월, 16년 12월,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 그러니까 9번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3년간에 걸쳐서 예.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그동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올해 뭐 7번 올릴 수도 없겠지만은 7번 올리고 내년에 2-3번 올린다고 해도 비슷한데 근데 지금 이제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올리냐에 대해서 볼 때 지금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뒤처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공포감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도 못 잡을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을 네. 뭐 이런 걱정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니지 않았냐. 전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갑자기 정말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뭔가 경기의 요인이냐라기보다는 제롬 파월이 사실 왜 변심을 했냐면 작년 11월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이건 공급단의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근데 공급단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할 게 없다. 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뒤집어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공급단이 왔다면 이 공급망의 문제가 바뀌면 이거는 스스로 사그러지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트랜지토리라고 했나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시적이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공급단에서 왔으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처음에 안심하고 있다가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제롬 파월이 그 일시적이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갑자기 바꾼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더 공포감이 올라온 거잖아요. 뒤처져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게 올해 안에 7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이제 이 말할 수 있는 기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과 실제는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7번을 예상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다 반영은 해놨어요 시장에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는 편인 게 뭐냐면 네. 아까 공포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 올해 7번 지수 상승을 유로 선물 그 금리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선물 시장 같은 데서는 반영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7번 올릴 만큼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상태고 그냥 우리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물가, 뭐 이런저런 게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은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은 실제로는 다 과장 좀 너무 과다하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 때문에 온 게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했던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현실로 벌어지면 오히려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할 때 예고될 때는 흔들렸지만 왜냐하면 금리가 성격이 어떠냐면 예고될 때 막 올라요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눈앞에 보이잖아요. 금리가 막 올라가는 게. 근데 희한하게 매번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내려와요. 네. 근데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그게 연준의 긴축이 경기를 나쁘게 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같이 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금리가 그걸 걱정해서 10년 금리는 내려갔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화가 오니까 아마 이번에도 꽤 놀라실걸요. 올해 얼마 이제 저는 어떻게 보겠냐면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하우스의 의견을 거의 따르는 편인데 6월 달에 인플레이션 고점이 올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한 6월 정도까지 해서 6.5 정도로 위로 이제 정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CPI 지수로 봤을 네. 때 그러면 이제 이게 꺾이는 게 아마 5월이나 4월에도 나타나긴 할 건데 어찌됐든 하반기에는 모두가 너무 과잉 반응했다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 좀 있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좀 지금처럼 이런 공포 국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걸 많이 봐왔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사이클 네네. 거기서 이제 이런 현상 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걸 말한다고 이제 뭐 마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그 중심 없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진짜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는데 언제 사냐 뭘 사냐가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좁혀져요. 시기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상도. 네.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 시장에 확 들어와 버리면 그냥 자기 감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기 감 때문에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다가 네. 또 엄청난 낙관에 시달렸다가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시장은 공포와 탐욕으로 움직인다.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죠. 조금 잘 될 때는 엄청난 낙관에 빠지고 그런 거 하면은 지금 같은 때는 너무너무 공포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갖고 가는 포지션을 쉽게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클을 안다고 하면 그래도 범위를 어느 정도는 좁혀주기 때문에 네. 판단 기준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8억 뭐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계절이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이런 계절에는 뭘 사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극단적이고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사계절 사이클이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언제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틀린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의 사계절은 그냥 봄의 첫날을 맞췄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봄이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좀 어느 정도 내가 동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좀 즐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즐긴다는 게 뭐냐면 봄날의 그 바람은 겨울의 바람과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봄날이면 또 야외로 나가도 되고 뭔가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정확하게 맞히느냐는 투자 성적에 크게 좌우하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네. 가을에 겨울 준비를 하는 게 더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꼭 마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부터 봄이고 이제부터 여름이고 이거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조금 일찍 대비하더라도 이제 크게 낭패를 가져오지는 않는데 이런 감이 없이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너무 포지션을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혹은 이제 자기가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라서 결정이 너무 늦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계절이라는 건 사실은 그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규정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그 계절마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면. 그런데 사실 만약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사계절 중에서 사실 뭐냐면 폭락하는 그런 겨울과 같은 때잖아요. 그거를 피하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 사실 이 사계절 사이클이나 이런 경기 사이클은 반드시 신호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자기 감으로만 그러니까 봄이라면 요즘 따사로운데 봄이네 이러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번 봄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 뭐 봄의 소리라는 강의를 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저 클래식 곡 중에 뭐 봄의 소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봄에는 봄의 소리가 있고 여름엔 여름의 소리가 특히 겨울 이제 폭락이나 버블이나 이런 리세션 이런 거에는 소리가 반드시 있다. 이게 제가 좀 강조하는 건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 틀리겠냐. 근데 사실은 계속 위험 신호가 오는데도 과다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개인 투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위험 신호라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이게 역전되는 거. 사실 미국 같으면 11번의 리세션 중에 9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나오고 폭락이 왔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지표에 속하죠. 네. 그리고 스프레드라 그래서 뭐 채권 간의 스프레드라든지 신흥국과 선진국의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어떤 지표들이 위험 지표들이 다 움직여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이렇게 공포감이 높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그 위험 지표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 이 투자의지도 책에 보니까 그 각 계절마다 네. 그 사이클마다 그런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청자분들께서 그 책에서 그런 부분들 또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시면은 파악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겨울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약간 그 금리 인하 신호 오히려 그때는 네. 네네. 그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전혀 금리 인하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뭐 그런 겨울의 폭락에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지금 공포감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은 너무 유동성에 이제 그 절정처럼 취해 있다가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니까 네. 특별히 아까 제가 왜 연준의 변심이라 그랬잖아요. 연준이 2020년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AIT라 그래서 이거 뭐냐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네네네. 그러니까 타겟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뒤집어 말하면 인플레이션 웬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연준이 유동성을 충분히 즐겨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갑자기 바꿔서 올해 안에 뭐 연준은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이사들 말로는 막 7번까지 올린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항상 알아야 될 게 연준이 그렇게 무조건 올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이클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무작정 올리다가 무너지는 게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올리지 못한다.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를 지금 진짜 7번, 8번 막 마구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럼 금리를 인상한다는 신호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이긴 한 건가요?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사실 속일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가 소비가 차지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소비 지표를 보는 걸로 그 미국의 건강을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에 네. GDP 그 성장률 네. 이것이 이제 건강을 제일 말해 주는데 사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라 그래서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체력으로는 연간 몇 프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측정돼 있는데 미국은 2%예요. 잠재 성장률이. 근데 작년에 사실 뭐 분기별로 다 평균을 내고 나면은 거의 7% 정도 가까이는 상승했고 와우. 성장했을 거거든요. 네. 2020년도에 기저효과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번에 IMF나 혹은 그 연준도 올해조차도 몇 프로에 생각하냐면 3.8에서 4.0까지 그러니까 한 3%대 후반은 나올 거로 보거든요. 올해 성장률. 그러면 잠재 2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은 그러니까 경기는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는 건 컨센서스죠. 네. 그런데 그게 그 미국의 경제 체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국내의 어떤 경기는 어느 정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느낌은 적을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큰 착각에 빠지진 않는데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적어도 3%대 중후반 이상은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 지금 10년 내에서 꽤 아주 상단에 속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여전히 좋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네. 지금 막 7% 막 8%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잡을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어떤 쪽으로 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이 80% 정도는 공급망에서 왔다. 공급단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 부족인데 사실 공급망 병목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이 못 돼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셧다운 위기였기 때문에 못 만들어져서 미국의 자동차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못 껴서 못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 생산 재개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병목 현상이라는 거가 더 적합한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급망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 7%대 8%대에서는 확실히 내려올 거로 보는 거고 다만 저는 좀 약간 이제 어떠냐면 연준이나 이 경제가 가져갔을 때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사이 정도 돼요. 이게 정말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높을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그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1, 2년 정도 운영하는 단기 자금들은 인플레이션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 2년간 인플레이션이 4%대 정도는 충분히 3%대에서 3에서 4 사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건 좀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플렉서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이제 한번 올라가면 쉽게 안 내려오는 그래서 끈적끈적하다는 의미로 스티키를 쓰거든요. 그런가 하면 왔다 갔다 변동이 쉽게 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네 맞아요. 미국은 특히나 임금이 또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GDP의 70%가 소비면서 그 소비의 70%가 또 이 서비스 소비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의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제조업 비중은 또 8%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무슨 물가가 중요하냐면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고 서비스 물가는 거의 대부분 임금 물가거든요. 근데 임금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을 투자하면 좋은 메리트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은 지금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만 왜냐하면 유럽은 어떤 제도를 썼냐면 코로나가 왔을 때 셧다운이 되고 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해고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원금을 넣어줄 때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과 다르게 기업에다 돈을 넣어줬어요. 고용을 유지하면 돈을 대줬어요. 미국은 개인에게 넣어줬어요. 아시죠? 미국의 그 여러 번의 그런 현금을 막 2,000불씩 꼽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왔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돈을 버는 바람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조기 은퇴를 막 해버렸어요. 300만. 그 코로나도 너무 무섭고 그다음에 돈도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은퇴를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중에서 임금 그러니까 고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서 자꾸 맞아요.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뉴스에 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셔서 아마존도 지금 시간당 임금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왔나 보면 개인들이 다 재정 정책에 의해서 개인 소득이 제가 그 숫자 보고 정말 놀랐는데 10년간 그 개인들의 자산 올라간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년 1년 동안에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있지. 그다음에 미국이 또 무슨 특징이냐면 트럼프 때부터 이민을 굉장히 그런 이민자를 어떤 어떻게 할까 뭐랄까 좀 막 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맥초에다 막 이렇게 차단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그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민자 숫자가 50%나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민자가 없으면 미국의 고용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서비스업은 특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가 겹쳐가지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 이게 지금 사람 구하기 어려운 이 부분이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게 해결되면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걸로 안 되는 면들이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요인이다 보니 미국의 임금 인플레이션은 조금 갈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면 근데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왜 지속 요인이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뀌어서 가야 하니까 모든 정책 자금이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바람에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돼서 특히 원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지원이 끊겨요. 쉐브론이나 뭐 이런 이 원유 회사조차도 원유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ESG 투자 때문에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셰일도 되게 느리게 늘어나는 이유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는 공급은 더 늘어나지 못하고 그대로인데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다 준비됐으면 좋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원유를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안 줄었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전쟁 나고 이럴 것 같으면 공급이 좀 많아지기만 해주면 미국이 유가를 상당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오페크가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미국조차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오면은 미국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쉐일을 확 늘리면 됐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의 쉐일은 반대되는 쪽이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뭐죠? 그 그러니까 물로 파쇄하는 그걸 못하게 해버렸어요. 쉐일을 못하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공급을 늘릴 방법이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미국도.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게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린 인플레이션. 뭐냐면 네.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데 원래 기존의 그 에너지들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이게 좀 장기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준비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원유를 써야 하거든. 근데 공급은 못 늘리는데 써야 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고유가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도 어느 정도 계속 나타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임금 인플레이션이나 고유가 같은 것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 떨어지게 할 물론 우리 지금 이렇게 연준을 긴장시키고 긴축을 강하게 할 만큼의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좀 내려오겠지만 사실상 미국 인플레이션 숫자로만 보면 내년도까지도 네. 인플레이션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임금에 있어서 그런 게 없고 느리게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금리 올려야 되는 압박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야 할 상황이잖아요. 네. 유럽은 그렇게 올려야 할 압박 상황이 우크라이나만 해결되고 나면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럼 얘들은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성장의 수혜는 있기 때문에 이쪽은 투자하면 좀 좋은 상황이 오죠. 올해는. 그러면은 미국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 2년 정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약간 높은 수준의 네.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하면 네.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반영한 예. 투자 섹터는 어떻게 되는 있겠죠.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반영한다고 하면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씀을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물건 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수요가 죽어버리면 물건 값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채로 기업이 운영되니까 이때 주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이제 모아지면 리세션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그래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비즈니스들이어야 되죠. 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뭐 장기 계약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반영을 못 해요. 근데 쇼텀으로 하는 거 월로 막 렌트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나타나고 비용 증가가 왔을 때 바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산업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원자재 같은 거고 부동산 같은 것들이에요. 네. 부동산에서도 조금 아닌 쪽들은 있지만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조금 쇼텀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인플레이셔너리 에셋으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네. 근데 원자재 중에서 지금 에너지 이 유가가 너무 높아서 유가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건 유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전쟁도 이제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계절성 요인도 있는데 겨울이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틴의 그 말빨도 좀 안 먹힌 상황도 올 거고 이래저래해서 그 돈바스 지역은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차지할 거라고 봐요. 네네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거기는 굉장히 걔네들이 먹으면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특별한 피해가 없이 얻는 것만 있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를 원해요. 지금 그래요? 반군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없는 이전 2014년도 크림이랑 똑같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지는 할 건데 지금은 얘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강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러시아는 지금 얻을 거 다 얻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대박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유가, 천연가스, 석탄 다 올라 있거든요. 이 상태를 끌고 가기만 해도 러시아는 많은 걸 얻어요. 그 이면에 이제 경제적인 원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뭐 철군한다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만약에 겨울이 끝나면 유럽도 전에보다는 좀 강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독일이 제일 러시아에 대해서 좀 취약하거든요. 천연가스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협상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유가도 이제 그
이란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그럼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란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유가는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면 100불 넘어가서 움직이겠지만 네. 이걸 높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까 제가 그린플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생각에 한 60불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가에 대한 투자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올라가는 데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60불 이상 유지되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셰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셰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MLP라 그래가지고 미드스트림 그런 어떤 합자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냐면 배당으로 돌려줘요. 근데 이 배당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유가가 60불 이상만 넘어 있으면은 지금으로 한 7.7%에서 7.5% 사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한 70불대 위에만 50불대 위에만 있으면 이 MLP라는 걸 투자하면은 배당률 7.5%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원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어요. 사실 작년도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좋은 거를 좌우하려면은 중요한 건 달러거든요. 달러가 계속 강세로 머물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미 오른 가격을 이제 만약에 자칫 투자하면은 이제부터 떨어지면은 이제 원자재는 변동성이 커서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재 투자 중에는 뭐에 집중하냐면 수요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원자재.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달러나 이런 것들이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미 오른 것들을 반영해서 떨어지더라도 수요가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거에 한정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수요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지금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돈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된다고 볼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화석연료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화석연료 자동차는 이 산업금속 중에서 두 가지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 전기차는 거의 6가지 정도 산업금속을 사용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금속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산업금속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별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만 사용되는 산업금속만 투자한다면 더 좋다. 왜냐하면 수요가 탄탄하니까. 예, 금속 원자재. 그렇죠. 거기 ETF에는 그걸 구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ETF로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에셋 중에서 이 부동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속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리츠 같은 것들 리츠 같은 것들을 투자해 주면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치가 되고 아까 제가 리츠 같으면 부동산 투자인데 이제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계약 단위가 분기인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원래 리츠도 한 12개 분야가 있어요. 되게 많네요. 네네. 미국의 리츠는 한 12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헬스케어 리츠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도 그런 있고.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더 많은 분량의 부동산이 분기 단위, 월 단위 계약이에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높고 다만 주의할 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를 때는 이 리츠가 잠깐 머뭇거려요. 하락하고. 근데 요번에 리츠가 지금 1월 들어서 작년 12월부터 1월 들어서 급하게 하락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금리 인상 7번을 반영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츠도 많이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리츠가 좀 떨어졌죠. 네, 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놀라실 텐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리츠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리츠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 리츠 투자는 금리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놔도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한 1년 이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년이나 2년 투자하는 자금은 이런 인플레이션 자산을 반드시 자산 배분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장기 투자는 좀 다르죠. 그럼 이렇게 단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전체 뭐 만약에 내가 뭐 한 1억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 몇 % 정도를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분이 만약에 유동성 자금으로 얼마나 필요하나요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질문에는 좀 다른 대답일 수 네. 있는데 저는 그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게 비중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고액자산가가 아니신 분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려고 회사를 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액자산가이신 분들은 연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있는 자산 뭘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저도 이제 제가 5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중반 이상 넘어서 가고 있는데 아이들 뭐 돈 대주다 보면 저의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높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일정 시점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은퇴 자금이 부족하면은 상당히 라이프 스타일이 확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많이 일찍 준비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너무 나한테 앞으로 삶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자금도 이 아까 고액자산가가 아닌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지고 중요성이 그러니까 비중도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여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5천만 원 있으면은 5천만 원 중에 몇 프로를 단기를 하고 몇 프로를 장기로 할까요? 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단기 장기 구별보다는 목적을 생각해서 은퇴 자금을 위해서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은퇴나 이런 장기 자금이 더 수요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정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단기 자금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내 집 마련 내지는 뭐 아이들한테 뭔가 뭐 그 교육도 왜 좀 외국 교육도 시켜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원하는 만큼 그런 자금들은 좀 단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자금들은 사실은 연령대로 보면은 한 40대 뭐 중반까지는 그런 자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년, 2년, 3년짜리 자금에 집중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연령대가 갈수록 자기 삶에 더 중요한 장기 자금들에도 반드시 어떤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고리 내 집 마련이나 유학 자금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빼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면 안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 대신 또 굴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1, 2년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수익률을 높이되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2년 뒤에 내가 찾아서 뭘 사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요즘 혹시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기술주 작년 말부터 하락하는 거 보셨나요? 엄청나잖아요. 무서워요. 만약에 내가 투자한 자금이 올해 4월 달에 지불해야 될 돈인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기술주에 투자돼 있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커버리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빼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2년 자금을 할 때는 너무 그 기술주 변동성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저는 기술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짧은 자금에는 유동성 리스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기술주 비중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2년이면 인플레이션 해지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자산 배분해야 되고 대신 장기로 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뭐 10년 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 3년 뒤 되면은 이제 지금 같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못 가져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의 희소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점점 희소해진다. 지금은 20년도에 그 코로나 쇼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왔냐 돈을 쏟아붓잖아요, 미국이. 의도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많이 쏟아붓으니까 21년, 22년, 23년까지는 조금 높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 23년도 사실 조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을 하고 나면 경기는 뭐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23년도만 돼도 또 저성장, 그러니까 성장의 희소성이 나타날 건데 성장의 희소성이 나타나면 성장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지금 1, 2년간에는 성장 희소성이 좀 약해질 때잖아요. 그리고 이 그런 성장주들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 변동성에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장에서는 기술주가 제일 변동성이 와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된 이런 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년 자금을 만드는데 그 때가 딱 아다리가 맞아버리면은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기술주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표님께서 그 자금의 목적, 골 세팅 거기서부터 어디에 섹터에 투자하는지 이게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2,600, 2,700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전망이 좋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2023년 이렇게 성장의 희소성 이러한 개념이 더 두드러지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뭐 좀 지금부터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네. 성장주를 좀 담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내에 써야 될 자금이 아니어야 된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게 제 예측이 뭐 1년 후에 올라간다, 1년 만에 내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기적으로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1월 달하고 2월 초의 하락이 저는 이제 그걸 갱신할 거까지 안 내려갈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은 찍었다. 네. 다만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간 조정 혹은 중기적 바닥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바닥은 찍었지만 기간 조정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를 사놓으면은 쭉쭉쭉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으로는 최저를 찍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네. 생각으로는 다만 이제 기간을 끌 거니까 거기 그런 상황에 대응을 할 때는 분할 매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분할 매수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1, 2년 자금이 아닌 3년 저희는 중기 자금은 이제 중기에서 장기를 5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1, 2년 이렇게 보는 자금들은 기술주가 아닌 사야 될 것들도 꽤 있는데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주도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듀레이션이 짧은 기술주 네. 그런 성장주가 있고 듀레이션이 긴 거. 네. 예를 들면 듀레이션이 짧은 건 뭐냐면 이익이 막 쉽게 증명이 되는 기술주들. 빅텍이죠 뭐. 예를 들면 빅텍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처럼 빅텍처럼 그런 어떤 특성이 아니고 그런 당장 이익이 빨리 돌아오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류들은 뭐 바로 이익을 내기 때문에 증명이 돼요. 그런가 하면 바이오 쪽 기술 있잖아요. 유전자 기술. 네. 뭐 이런 것들은 유전자 가위. 네, 이런 거 듀레이션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많이 떨어진 거를 투자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주예요 지금. 그러면 성장주를 사되 1, 2년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듀레이션이 짧은 성장주는 좀 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이나 게임 같은 것들, 빅텍 네. 그런 것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년 만약에 짧은 것들은 이 아까 듀레이션이 긴 유전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구별을 하는 거고 지금 같으면 1, 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아까 리츠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것들을 섞어서 기술주랑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막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의 하락폭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주들 50% 이상 하락한 거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 막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미국 것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할 매수 들어갈 충분한 가격 메리트 생겼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주 투자가 좋은 때냐라고 보면 저는 아주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나스닥의 그 빅텍이 한 50% 정도 차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그 지수는 요만큼 떨어졌는데 밑에 그 밑에 이제 그 빅텍 말고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나스닥 지수로는 한 14% 원래는 한 어디까지 빠졌냐면 마이너스 17%까지 빠졌다가요. 올라와서 지금은 13, 14 뭐 이렇게 정도는 되는데요. 그 밑에 중소형 기술주는 뭐 50%는 허다해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샘플 같은 걸로 갖고 온 게 있는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인데 얘가 애널리스트 26명 중에서 거의 매도 의견 1명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스트롱 바이는 2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번에 작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큼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45%.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스트롱 바이가 그렇게 많이 추천했는데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한 25명 중에서 거의 20명 이상이 스트롱 바이 추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보시면 잘 보시면 이래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장외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모든 컨센서스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 바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확실한 기업만 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분기로 잘라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네, 다음 이제 앞으로 몇 달, 그러니까 뭐 두세 분기 내에 좋아진다도 아니고 바로 다음 분기. 그렇게 짧게까지 볼 정도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좀 이 장기 듀레이션과 좀 단기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성장주 네네. 여기에 좀 투자하는 뭐 비율 같은 것도 대충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걸로 구별을 좀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 증여 그러니까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를 많이 하셨어요. 요런 것들은 진짜 장기 듀레이션인 거를 사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런데 이 좀 듀레이션 짧은 기술주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연금 같은 데서요. 왜냐하면 연금은 이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걸 저희가 뭐냐면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투자할 때 시계가 시간 이제 개념인데 이 증여 같은 것들은 그냥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에 반해서 연금은 어떤 거냐면 10년, 20년씩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뭘 기대해야 되냐면 사실 수익률보다 그 복리를 기대해야 돼요. 복리가 만약에 나오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매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해가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놀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질문하신 것 중에 연금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연금 관련된 거를 쓰면서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복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매년 10%를 올해도 10% 내년도 10%를 내는 그러면 10%라는 건 사실 요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매년 10%를 내서 40년을 운영한 것과 올해는 40%를 내지만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20%를 내서 되게 잘 높을 때와 좀 깨질 때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만큼이냐를 보면 원금을 5천만 원으로 해서 40년을 운영했을 때 매년 10%를 꾸준히 낼 경우에는 22억 6천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40% 냈다 마이너스 20% 냈다 마이너스 30% 냈다 뭐 40% 냈다 이런 식으로 가면 40년 뒤에 4억 8천밖에 안 나와요. 진짜요? 17억 8천 차이 나요. 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리가 깨진다는 거죠. 복리가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연금은 복리를 노리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 너무 변동성 큰 거에 막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에서는 기술주를 해도 듀레이션 짧은 거.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작년도에 연금이 몇 프로 냈냐 마이너스 17%를 냈어요. 작년 17%를 냈는데 올해 들어서는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도 올해도 성적을 아직 이제 2월이니까 남았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은 많이 오른 놈과 빠진 놈이 합쳐서 10% 이상이 나지 플러스 10%가 되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듀레이션 너무 크고 변동성 큰 거를 연금에 넣을 수는 없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장기 듀레이션 성장주를 사는 것과 좀 짧은 듀레이션의 성장주를 사는 거를 구별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연금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장기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마이너스 40% 50%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4억 8천밖에 안 되는 그렇죠. 네. 복리가 깨지니까. 그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 생활이 여기다 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요. 듀레이션 짧은 기술 성장주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들. 그리고 2, 3년 내에 그게 상당 부분 수익성으로 그 EPS 증가율로 나타날 기술들을 저희는 구별해요. 네 대표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요.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자산이 별로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뭐 한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2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얼마를 저축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조언 못 드리겠어요. 그건 너무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에 최소 1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축을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뭐 100만 원 갖고 생활하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뭐 어떤 서포트를 받고 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투자나 저축할 수 있는 자금에 그 8대 2로 나눠서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장기 자금은 2만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8을 뭘 해야 되냐면 시드머니를 만드는 자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50만 원, 뭐 30만 원밖에 저축을 못해도 제가 사이클 얘기를 하잖아요. 봄은 또 오거든요. 봄이 왔을 때 목돈을 넣을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만약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을 넣었다면 맞습니다. 그때는 막 2배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시드머니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 받는 거에서 자기가 저축할 돈을 정한 다음에 그 돈의 80%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래서 3년짜리 적금형 ETF를 적금으로 사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만들어 놨다가 제가 말하는 그런 봄의 시즌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그 팔고 사는 건가요? 그 적금을 깨야죠. 깨고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3년짜리라면 이렇게 이제 저는 증권회사에 있을 때 제가 자산 관리할 때 그 돈 많으신 분들조차도 전부 적금을 들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한 적금은 뭐냐면 RP라 그래서 그냥 이자가 매일 붙는 그런 그냥 유동성 자금 그 계좌가 있는데 거기서 여유 있는 자금을 매달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500만 원씩 ETF를 계속 사는 거예요. 사다가 이제 처음에는 마이너스도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 갑자기 좀 오르는 기회가 와요. 하루 1년으로 보면은 상반기가 빠지면 하반기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년 차 정도 됐을 때 10% 정도 나면은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만들고 또 다시 적금을 시작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몇 프로를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네. 시드머니 만드는 거니까 목표를 뭐 10% 하셔도 좋고 근데 10%가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증권회사에서 주식 브로커를 30대 중반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산 관리를 그 뒤에 기회가 돼서 했는데 그 뒤부터는 적금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적금 해본 적 없어요. 펀드에다 계속 넣고 ETF에다 지금도 넣고 있고 애들 자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넣으면은 그 자체 변동성 때문에 정말 6%는 항상 나올 수 있고요. 2년 정도 하면은. 예. 2년 동안 많이 오른 때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매달 사면은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에 의해서 6% 이자는 받고요. 10%만 되면 무조건 해지하는 이 방법을 쓰시면 꽤 좋은 목돈 수단이 돼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봄의 시기에 다 넣는 거죠. 그렇죠. 자꾸 해지해서 목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목돈을 만들고 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돈 포트폴리오와 적금은 다른 거거든요. 이게 목돈이 되면 3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은 이 적금처럼 할 수가 없는 게 3천만 원인 돈에서 매달 100만 원씩 펀드를 ETF를 사봤자 위험을 낮춰주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저축을 했어도 24개월 한 다음에는 이거를 해지해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둬봤자 매달 그대로 100만 원 사봤자 지금처럼 떨어질 때 방어가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왜 이렇게 계좌가 파란불을 못 벗어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좀 운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그 순간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이제 좀 그 목돈을 이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한다 이런 컨셉으로 예를 들면 암호화폐 같은 거를 활용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각의 프레임을 갖는 게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매우 환영했던 사람이에요. 일찍 이제 왜냐하면 금융에 있었기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디센트럴 파이낸스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도 그런 마음에 울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베트남에서 오신 이민자 이런 분들이 송금할 때 왜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내고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 그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는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은 커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그 암호화폐는 저는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메인 통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많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서 투자하라고 했지만은 고객들 자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에 의해서 순식간에 0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금융에서 일했는데 미국의 연준은 잘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의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1순위로 뭘 걱정하냐면 달러를 걱정하는 집단이에요. 달러의 패권 유지가 그들의 일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문제는 아니겠고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그 금융시장을 보아오면 그들은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네.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걸 가장 적절하게 이용했죠.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화폐 그 자유롭게 발행하는 그 권력을 그렇죠. 단순히 주고 싫은 거죠. 네네 그걸 사용해서 이 미국의 패권도 유지를 하지만 그 자체의 달러 위상을 지켜오는 일.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는 이거에 정반대로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될 때까지는.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좀 미진한 상태인데 저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0으로 처리받으면 내 고객의 10%가 0이 될 텐데 자산에 포트폴리오가 10%가 만약에 그 가상화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아무리 뛰더라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넣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고요. 저는 거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그 금융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가상 자산 시장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사이즈나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이즈를 봤는데 코인베이스라고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얘네들 기준 자료 기준을 보면 2020년에 3,600조 원 시장이에요. 가상자산 시장이. 근데 이 시장이 거의 연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20%에서 30% 정도 성장은 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로 엄청난 이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게 만약에 가상화폐를 투자할 경우는 그 가상화폐 어떤 단위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에게 훨씬 더 좋은 그런 게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어느 놈이 생존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가상화폐는 생존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두 개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대체 가능 자산 그래서 펀저블이 있고 넌 펀저블이 있죠. NFT가 있잖아요. 이 개념에 관련돼서 암호화폐는 펀저블로서 존재할 거라 뭐 어떤 화폐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NFT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얘는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그런 가상자산을 투자하되 리스크가 있는 암호화폐 하나에다 투자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건 블록체인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블록체인 ETF 같은 걸 찾아보시면 그 안에서 그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를 매우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그런 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마켓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시스템을 갖춘 데가 가상자산 거래소잖아요. 아까 제가 코인베이스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그 큰 두 개가 들어옵니다. 한국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큰 시장이거든요. 두나무 쪽에서 이제 들어올 거고. 근데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암호화폐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즈니스는 지금은 암호화폐 비중이 많이 높지만은 점점 NFT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맡겨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커스터디 같은 신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고객에게 이 가상자산 관련된 거래소 투자를 하게 했을 때 암호화폐가 하나가 몰락을 하더라도 나머지 비즈니스가 충분히 커져 있으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ETF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블록체인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 향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만큼 아마 수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코인에 대한 투자에 어떤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거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블록체인 ETF,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또 그중에서 혹시라도 올해나 내년도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좀 좋다. 왜냐하면 위험을 해지하니까 가상화폐 위험을 해지하니까 그런 면에서 추천하죠. 코인 하나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여러 개가 같이 거래되는 그렇죠. 거래소에 왜냐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커질 거니까요. 네,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대표님 그
국내 주식 투자도 한 20-30%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대표적으로 그 삼성전자랑 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에 관련해서는 네. 제가 지금까지 투자 시장에 그다음에 이런 그 자산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일하는 동안 제일 많이 봤던 케이스가 네. 개인의 투자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확신이 넘치는 시기에 네. 이제 그 자산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굉장히 반대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 높으셨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작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은 계속 내려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확신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산의 좀 비중 높게 삼성전자에 넣어놓으신 경우가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만 가면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어요. 그것도 좋은 자산인데 이게 좀 뭐 아니어야지 조금 팔아가지고 뭘 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꼼짝도 못한 채로 길게 지금 오랫동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면 작년도 7월에 사셨어도 9월, 10월, 11월 가면서 마음속에 자꾸 이제 실망감과 어려움이 생기면서 어떤 걸 그냥 개인들이 본전만 오면 팔겠다. 이게 이제 질린 거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돼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 정도만 되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게 늘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냐면 오랫동안 이렇게 삼성전자가 못 오르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생긴 거라서 상당히 커브를 크게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특별한 변화가 온 거죠. 한마디로. 한 6개월 동안 못 올랐는데 오히려 다 괜찮은데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커브가 이제 각이 처음에 초반에는 높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다 본전만 오면 판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5% 손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초반에 다 팔아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1년을 총 이게 계산해 보면은 마음고생 6개월. 예. 그리고 얻은 결과는 그 마음고생의 대가는 본전이거나 마이너스 5%. 이런 일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반복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확신이 막 들 때는 이거 내가 절대 안 팔아. 이건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시장이 바뀌면서 6개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의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사실 주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 나중에 진짜 이건 내가 왜 샀어. 그리고 이거 추천한 사람도 원망스럽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전 삼성전자가 오를 일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초반에 매도하지 마시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장이 다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가는 놈, 빨리 뛰는 말로 바꾸고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버티셨던 거에 대가를 못 받고 나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개인은 이런 부분이 많으니 이제 그런 매도에 좀 주의하실 때다 오히려.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네네네. 너무 그 원금이나 그 본전 거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수익을 내야 될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지표들을 다 봐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비메모리, 메모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반도체 안에 여러 가지만 메모리가 월등 좋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못 오르냐 그러면 그건 이제 앞에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그냥 직격탄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 IPO 때문에 계속 이제 대형주 매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 삼성전자가 처음 빠졌던 건 외국계에서 매도 의견 냈거든요. 메모리에 겨울이 오고 있다. 근데 두세 달 만에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수요가 공급망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멈춰 있다가 올라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그런 고정 가격이랑 그다음에 스팟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가격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매도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시지 않았거나 파시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은 뭐냐. 사실 앞으로는 종목보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투자하는 것도 반도체 투자지만은 제가 더 추천하는 거는 반도체 업종 전체에다 투자하는 ETF를 사라. 한국에도 반도체 ETF가 있어요. 거기는 삼성전자 안 들어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하지만 이거 반도체 장비주들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미국 반도체 ETF, 한국 반도체 ETF 둘 다 좋습니다. 사실 미국 반도체 ETF는 꼭 사셨으면 좋겠는데 뭐 SMH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뭐가 좋냐면 그 안에 메모리도 있고요. 비메모리니까 파운드리도 있고 뭐 그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자를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왜 제가 추천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생겨날 그런 어떤 변화를 생각했을 때 반도체는 무조건 엄청난 어떤 수요가 생길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커진다는 건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어느 기업이 과연 커질지 삼성전자도 좋게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경쟁자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해체하고 리쇼어링 혹은 니어 밸류 체인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다가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내놨냐면 바이든이 국방 수권법이라는 걸 통해서 파운드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다가. 그 대상 기업으로 인텔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태였냐면 걔네들이 그 1년 전에 파운드리 진출했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국방 수권법이 뭐냐면 적자가 나도 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국가 돈으로. 그러면은 제가 생각엔 앞으로 2년 정도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가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바이든이 맨날 일만 있으면 부르잖아요. 기술을 여기다 넘겨주라 이거예요. 근데 한 3년 뒤쯤 되면 인텔이 아마 미국 내 주요 고객들 뭐 애플, 아마존, 구글 얘네들을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에 관련돼서도 그런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CATL이 삼성전자에게 비메모리 CATL 아니고 그 TSMC가 이 파운드리를 안 내놓기 위해서 올해 그 투자 선언한 자금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쪽 경쟁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경쟁을 삼성전자가 못 이길 거라고 보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는 경쟁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거의 삼성전자의 독보적으로 지금까지 커온 것처럼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투자 방법 중에서 꼭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야 되냐. 반도체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인텔이 올라가도 나는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 그런 거라면 반도체 전체에다 투자하는 ETF를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자기 혼자 진화해 갈 때 나는 계속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를 제가 추천드리면서도 좀 더 나은 추천 방법.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시면 50대 50 하시더라도 훨씬 더 위험을 해지해 준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 혹시라도 삼성전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탈되더라도 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님 말씀 진짜 듣다 보니까요. 진짜 요즘에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작년에 필라델피아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반만 담궈놨어도 그때의 상실감보다는 덜 느꼈을 텐데. 운신의 폭이 훨씬 크고 버틸 힘도 훨씬 나고.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나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앞으로 오히려 이제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6, 7개월 고생하신 거에 그 충분한 수익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톡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빅텍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도 이제 기술의 시대에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때는 니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은 이 항상 집중적으로 독점 기업이 나오게 돼요. 이제 이 독점 기업이 독점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지금 빅텍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바이오라든지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조차도 얘네들은 다 진출해 있어요. 근데 이 진출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워낙 빠르게 그리고 변하고 있고 기술이 워낙 강력하게 시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떤 시대를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면 늦어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빅텍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산업이 커질 것 같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 산업에서 정말 똘똘한 놈을 사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 실적으로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3년 전에 필팩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이 필팩은 뭐 하는 회사냐면 헬스케어 회사인데 미국에서 처방전 발행하고 약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네. 헬스케어에 있어서. 근데 원격 의료로 나아갈 수 있는 회사죠. 지금 아마존이 뭘 하고 있냐면 그 필팩을 통해서 자기네 아마존 직원들에게 서비스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쯤 되면은 이제 아마존은 헬스케어 회사 중에 1등이 될 수 있죠. 그 필팩이 이제 제대로 가동될 테니까 원격 의료가 다 이제 가동될 테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빅텍들은 미리 앞으로 주도적인 산업이 될 산업의 기업들을 투자해 놓거나 혹은 적절한 때 M&A 해버려서 그 성장하는 산업의 메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네, 그렇죠. 돈으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빅텍이 된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바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5, 6년 전에 한국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100개 정도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그 아이비리그의 교수님이었던 분도 들어오셔서 한국에다가 이제 스타트업을 차리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5년, 6년째 됐는데 2개 기업만 상장이 됐고요. 100개 기업, 많은 기업이 정리가 돼서 M&A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례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차리신 거고 업계에서 어떻게 평가됐냐면은 사실은 그 회사는 자기네가 100조 얘기를 했었고 M&A가 얘기될 때 실제로 25조까지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자기네가 100조 가치가 있다고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20억에 진짜요? 카카오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앞으로 주도적인 산업이 될 회사들을 5억 10억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기다리면 다 망가져서 이제 돈이 모자라가지고 버티다 못해서 싸게 사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에서 돈 벌고 있는 것도 수년 전에 그렇게 산 기업들이죠. 그럼 이런 경쟁력을 다른 데 쫓아갈 수 없을 거다.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올해 들어서 돈 벌고 있는 거 저도 막 보고 있는데 얘네들 다 그렇게 기존에 몇 년을 준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작은 기업이 생겨나가지고 돈을 버는 메인 기업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기업들이 확 사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빅텍의 생존 법칙을 갖고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또 분명한 그런 기업이 카카오와 네이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미국의 빅텍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저력을 한 부분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서 이런 식의 생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얘네를 또 단일적으로 투자하는 거 말고도 아까 제가 똑같이 미국의 인터넷 산업 인터넷 섹터 전체에다 투자를 하는 ETF가 있어요. 얘를 사시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네네네. 그래서 연금에서도 사실 수 있고 다 사실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25%씩 투자한 것과 같죠. 나머지 인터넷 기업도 지금 사실은 클라우드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치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투자해 놓으시면은 사실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시간 격차를 두고 성장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한국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할 가치는 있는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에 투자해야 되고 얘들을 함께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 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장기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서는 좀 그런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럼 지금 이렇게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난 시점에서 되게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저는 만약에 개별로 사야 될까라고 하면 사세요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어떤 몇몇 전문가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 담더라도 뭐 6개월 후, 1년 후부터 담아라. 뭐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규제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규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제 판이 바뀌면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사실 네이버는 굉장히 오랫동안 규제에 시달리면서 이미 좀 자리를 잡은 데라서 주가 하락도 네이버가 더 적었어요. 카카오는 굉장히 엄청나게 부각됐다가 이제 규제 딱 맞자마자 왜냐하면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 DNA도 좀 다른데 네이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더 많이 이제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빠진 거는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항상 좀 미리 반영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시기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2월에 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이 그 독점 규제 관련된 그 변호사가 부사장이 됐어요. 야. 그건 네.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거기에 대비하겠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의 중요한 비즈니스다. 그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런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독점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감독원이나 이런 거는 미국하고 생각도 조금 다르고 리스크는 있겠죠. 하지만 네이버는 꾸준히 준비해왔고 예, 카카오는 좀 늦긴 했지만은 얘들도 이제 그 자금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전문가를 그러니까 데려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는 않을 거고 사업을 펼칠 때 네이버처럼 카카오도 이제 독점을 그 준비하는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맞았을 때가 아마 제일 크게 아프게 빠졌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사는 게 좋고 오히려 그 대신에 한 번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분할로 네. 계속해서 네. 이 때를 맞추려고 하고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건 제가 투자 시장에서 벌써 25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실패의 비결이에요. 바닥 생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꼭대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건 저는 매우 공감하는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너무 처음부터 많이 사지 말고 분할해가지고 그렇죠.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면 되겠군요. 투자의 지도 예, 그 책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예. 제가 이 책을 읽고 대표님 꼭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 앞에서 좀 얘기해 주신 게 사계절 사이클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구조적 사이클을 또 언급해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계절 사이클은 아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구조적 사이클이라는 거는 예.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구조 사이클을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구조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 사이클은 뭐 그러니까 리세션이 오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확장하고 다시 침체하고 이런 그래서 그걸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하는 것처럼 구조적 사이클은 두 개의 사이클이 서로 교체되는데 하나는 기술의 시대, 하나는 세계화 시대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세계화 시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그거의 반대말은 로컬라이제이션이니까 사실 세계화 지역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로컬라이제이션 시대 지역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돼요. 보통 언제냐면 1920년부터 1970년 초까지 네. 이때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기술 그러니까 전자 관련된 기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항공기 지금 우리가 보잉 뭐 747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지금 최고 속도 그때 이미 나온 속도고 더 갱신하지 않았어요. 왜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지역화 시기에 기술이 발달하냐면 세계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교역으로 돈을 버는 시대라서 네. 기술을 안 사용합니다.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져요. 기술 개발은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들어갈 뿐 아니라 실패도 많고 네, 많습니다. 실패가 많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교역으로 벌 수 있을 때는 기술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교육이 조금 더 돈 벌기가 용이한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팔면 마진이 생기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왜 계속되지 않느냐? 서로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때. 그때는 할 수도 없었잖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서로 오고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냉전이 무너지고 WTO 체제가 생기고 이러던 그러니까 뭐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 시기에는 서로 간의 국제 간의 교역이 높아지고 많아지던 시기니까 사실 이때 이 세계화 대표적인 이 세계화 시대에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그걸 대표적으로 말해주는데 이 1970년부터 7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어디일까요? 해운? 맞습니다. 네. 국제 교역에 관련돼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제일 쉬운데 그 GDP 성장이 교역에 의해서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시기가 세계화 시대예요. 이때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기술 개발이 낮은 거죠. 기술 성장이 낮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전쟁,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의 분쟁
러시아와 미국의 분쟁 이런 시기에는 교육할래야 교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기술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2010년도가 왜 기술의 시대의 시작이었냐면 2009년도까지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까지 40년 동안 지배했던 신자유주의가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서로 간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어떤 그 전에 그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대항하는 그런 신냉전과 같은 지금은 딱 보시면 신냉전 네. 맞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도. 대립하고 있고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에 의해서 기술 성장에 의해서 모든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그런 어떤 시기가 언제 있었냐? 1920년부터 70년 초기까지 정도에도 똑같은 시기가 있었고 이때도 당연히 냉전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기술 개발에 뭐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는 시기였고 이때는 지금 요즘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때가 전형적으로 어떠냐면 지금처럼 상위 5개 기업이 시총 전체의 40% 50%를 차지하는 특성이 지금과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와, 뭐냐면 신기하다. 시총이 집중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카피하면 되니까요. 야, 그렇구나. 근데 기술은 카피 못하니까. 네. 그래서 1920년부터 70년까지의 시총 S&P 500이나 그다음에 그 나스닥은 없었으니까 S&P 500의 시총의 중심 아주 10종목까지가 뭐 30% 40% 계속 늘어났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술의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독점 기업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독점 규제도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도 독점 규제가 많은 거고 그 속에서도 독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다라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성장의 희소성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성장이 약해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리세션이 와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연준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양을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경기가 살아난다면 반드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금리는 언제까지 올릴 수 있냐면 경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체력적으로 경기가 좋은 만큼 올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오면서 리세션 뒤에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렸다가 살리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올릴 때 직전번에 리세션 끝나고 금리 올릴 때보다 이번에 올릴 때는 더 못 올려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위기 전에 IT 버블 막 이렇게 터졌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었냐면 6.5%까지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연준이 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말하는 QE 1, 2, 3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올렸느냐.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3번, 2018년 4번을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렸냐? 2.5까지. 2.5밖에 안 됐어요. 네. 2.5, 2.75를 못 가고 주저앉았어요. 6.5에서 2.5.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15% 20%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 게 내려지고 있죠. 10년 장기 금리도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가 오래됐잖아요. 10년 이상 됐죠. 이게 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두 자릿수도 있었거든요. 미국도.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르게 볼 게 없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 못 올려요. 올리면 무너져 버리니까. 지난번 2018년도에도 제롬 파월이 마지막으로 금리 올렸는데 무너져 버려서 금리 3번 내렸어요. 다시 2019년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연준이 잘못 계산을 해서 무리하게 올리면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봄은 온다고 항상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잘 알고 있어요.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럼 왜 금리가 이렇게 못 올릴까? 왜 경제 체력이 이렇게 약할까? 네. 이렇게 대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 말하니 구조적 장기 침체론. 버냉키가 말하는 과잉 저축론 이런 것들인데 신흥국이 너무 저축을 많이 해서 이렇게 체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뜻이고 레리 서머스가 말하는 건 구조적인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장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 침체 속에 있다. 이거는 돈을 푸는 걸로 못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지만 금리는 점점점 더 높게는 못 올리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뒤집어 말하면 성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성장의 희소성. 네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다시 금리를 올릴 때 지금 컨센서스는 2%를 봅니다.
아, 2%까지밖에 못 네, 올리고요. 2%에서 더 와. 이제 이번에는 그 대신 이제 아까 제가 성장이 좀 있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높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틀로 보면은 그래서 2%는 어떤 데 나타났느냐?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뭐 연준이 몇 번을 올릴 거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얘를 실제로 반영한 시장이 있어요. 뭐냐면 금리 스왑 시장이 있어요. 앞으로 최대한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몇 프로까지 올릴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뒤에 금리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걔들은. 지금 올해가 아니라 네. 3년 뒤에 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해요. 그게 스왑 거래거든요. 야, 신기하다. 예, 그런 스왑 거래를 하려면 우선은 3년 뒤에 금리가 얼마 갈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75에서 2%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3년 뒤에도 2%란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린다고 하면은 뭐 0.25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횟수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기는 그렇게 좋아지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앞으로 이 성장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 약한 시대에 있어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하고 예. 두 번째 지금 금리가 높아진다 그래서 성장주가 할인받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많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확 커져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5%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기술주가 더 빠지겠죠. 네. 근데 지금 2%까지 빠지는 걸 보고 요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를 못 간다면 성장주는 계속 메리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그다음에 왜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냐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이 구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경제요? 예. 구경가 무슨 얘기냐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세상에 주도하는 기업들이 바뀌었지만 미국조차도 디지털화된 게 9.6%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와, 난 되게 난데.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9.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준이 왜 계속 무너지면 돈을 풀고 해서 살리냐면 이 상황에서 그냥 그 자연의 법칙대로 죽을 놈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면 코로나 때 만약에 부도날 기업을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기업들이 많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에게 대출을 준 데가 어디죠? 은행이에요. 은행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시스템 리스크라 그래요. 이거는 못 살려요. 네. 금융위기 때 연준은 그걸 심하게 경험했어요. 그게 은행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은행부터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일단 SMCCF라 그래서 정크본드 사주겠다. 이러면서 부도 못 나게 해버렸잖아요. 왜 부도가 나면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이 위기는 멀리 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막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구경제가 신경제로 많이 바뀌어 있다면 적어도 50-50라도 돼 있다면 이때는 부도를 내도 이 신경제 산업들은 안 무너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코로나가 왔을 때 언택이라는 말 생각나시죠? 무슨 얘기예요? 돈도 엄청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 제 책 제목 안에 목차 중에 이거 있어요.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경기가 나빠지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S&P 500 기업 중에 많은 비율의 기업이 경기를 안 타요. 언택이란 말이 뭐예요?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 경기 위축이 와서 경기가 나빠지는 위기가 또 막 부각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술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걔는 경기를 안 타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오래 설명은 못하지만 언택이 왔던 이유는 걔들은 경기를 안 탄다는 뜻이에요. 코로나가 와도 더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죠. 얘네가 올라갔고 얘네들이 코로나니까 온라인 주문이 많아서 얘들이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 같은 셧다운 위기가 와도 얘들은 계속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경기를 안 타는 거죠. 야, 그렇구나. S&P 500 전체에서 핀비즈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경기를 타는 그런 업종과 기업의 숫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세 달 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 미친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네요. 하지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네. 걔들은 경기를 안 타거든요. S&P 500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 기업이 아니에요. 전체 기업은 경기를 타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린 지금 뭘 말하고 있나요? 최고 기업 500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와, 네. 최고 기업 중에는 경기를 안 타는 게 다수란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죠? 이게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경제까지 많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위기가 올 때 연준은 전에처럼 돈을 풀지 않아도 돼요. 부도를 내도 이 은행 위기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빠르게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붕괴되죠. 90%가 그렇죠. 국영제인데. 붕괴돼요. 그게 지금 미국만 그러냐?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지금 신경제로 가는 거, 기술기업으로 가는 건 이미 많이 선언을 했잖아요. 보조금도 엄청 주잖아요. 하지만 자기네들을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건 다 국영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빌드백 베러가 뭐냐면 신경제를 부양하되 일자리를 신경제에서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국영제의 일자리를 신경제로 이동시키는 인프라 정책이잖아요. 이게 잘 됐어야 지금이 사실 이 시장이 꼬여 있는 게 좀 그게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잘 돼서 점점 그게 이동이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신경제 비중이 높으면서 이런 경기 방어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금융 구조에서도 탄탄해지는 거죠.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중국도 결국 그거 하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신기술이나 어떤 신경제에 대해서 막 보조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째로 흔들어 놓지 못하니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부동산 기업을 막 몰아붙였다가 안 돼서 지금 또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변에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적 사이클에 새로운 국면이 지금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2010년부터 기술의 시대에 들어갔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술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10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뭐 90년대라든지 2000년도 초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10개를 꼽으면 그중에 에너지 기업 3개, 자동차 기업 3개, 그다음에 금융도 금융기업 2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10개를 꼽으면 7개, 8개가 플랫폼 기술 기업이에요. 그만큼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이 바뀐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이 바뀐 거예요. 제가 EPS 관련해서 과거 5년간 EPS 성장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돈을 버냐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느냐 하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 빅텍 있잖아요. 이 빅텍이 지나간 5년 동안 연 개념으로 40%대씩 EPS가 상승해 왔어요. 이런 기록은 없죠. 이런 기업은 없죠. 근데 이걸 옛날 일인가요? 이번 2021년도 12월에도 얘들이 또 올랐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자신을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이렇게 성장하고 돈을 버는 기업에 돈을 넣고 있다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니고 갑자기 패테일 리스크에 의해서 폭락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내가 선택한 이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질지언정 그들이 돈 버는 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회네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오히려 기회. 확신을 갖고 버틸 수만 있다면 돈을 버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건 상식이죠. 한 해만이 아니라 작년도 코로나 때 잠깐 오른 뭐 펠로톤이나 그 데이터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그게 허수였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얘들이 만약에 올해도 돈을 번다면 그죠? 그러면 매년 돈을 번다면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매년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금융시장 사이클에 의해서 폭락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가격은 회복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위기가 올지 못 올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걸 우리가 잘 못한다면 위기가 온 뒤에도 가치가 살아있을 기업에게 좁히면 되잖아요. 투자 대상을. 그런데 그 좁히는 방법의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 뭐냐? 기술주에서 찾는 거라는 거죠. 기술의 시대니까. 네. 그러면 그게 2010년부터 시작해서 한 3, 40년 가는 건가요? 네, 원래 기술의 시대와 그 세계화 시대가 50년 정도 사이클이에요. 50년.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이 갔고 앞으로 한 40년 정도, 30에서 40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럼 국내에서 아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요 세 개도 기술주 영역이 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술주 영역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이 빠진 겁니다. 기술주 조정받은 거 이건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해서 아시다시피 BBIG라고 말하고 저희는 이제 연금에서 주도 업종 투자를 해요. 주도 업종은 기록으로 보면 2년 3년 정도 동안에 그 일반 기업들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 주도업종 사이클이 2, 3년 정도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금에서 주도업종 2, 3년간 투자해요. 근데 BBIG가 주도업종이었잖아요. 그게 다 성장주 기술주 기반이고요. 놀라운 건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이
기술주 비중 이게 아시아 그래요? 1등이에요. 야, 우리나라 대단하네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사실 비전이 있는 나라인데 뭐 배당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요즘 그 분할 상장 같은 그런 나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기업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산업 변화가 되게 잘 됐다는 잘 거잖아요. 됐죠. 야, 네, 대단하네요. 저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와, 대표님 저 진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을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그럼 대표님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조금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기술의 시대 같은 걸 말하면서 방향을 말했잖아요. 그 방향을 맞추면 때를 잠깐 좀 참아야 될 때가 오더라도 큰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 않고 결국엔 그러니까 열매를 따게 돼요. 근데 방향을 맞추고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속도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일정 금액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온 데이터를 봤어요.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어디다 투자했길래 이렇게 손실률이 크냐.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는데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정말 좋은 데다 투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QQQ라고 말하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고 뭐 주요한 그런 데도 투자하셨더라고요. 근데 손실률이 높아요. 막 30% 40% 왜 그런가 봤더니 3배 레버리지들을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생각하는 거 방향 맞아요. 이거 어차피 올라가서 투자하는 거 아니냐. 너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데 이 레버리지가 언제 나쁘냐면 빨리 떨어지는 급락 국면에서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첫 번째 청산될 수 있어요. 너무 이게 크게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 매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은 그게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서 이거를 좋을 때 버리게 만들어요. 옵션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옵션에 거래 취소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 2월 달에 그때도 똑같이 금리 빨리 오른다는 것 때문에 폭락이 왔는데 하루에 없어진 ETF도 있어요. 마진콜 걸려가지고. 그렇구나. 레버리지 크게 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향을 잘 정하신 다음에는 너무 빠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들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를 나눠서 1, 2년짜리에는 다른 걸 넣고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 연금 같은 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달성되기보다는 왜냐하면 빨리 달성돼서 40% 50%를 내더라도 아까 제가 복리 설명드렸잖아요. 큰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갖고 이번에 막 2천만 원, 2,500만 원 벌었어요. 이거 큰 돈이지만 이거 갖고 집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평생은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복리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은 큰 돈이 돼요. 단 10%인데도.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좀 도움이 되는 돈을 만들려면 묵힐 수밖에 없다. 복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것만 하라는 거 아니고 그것도 같이 가져가시라. 이게 기술주를 투자하더라도 나눠서 이렇게 하시라. 그게 마음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지 않도록 이제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투자의 지도까지 책을 읽으셔가지고 디테일한 거 꼭 챙기셔가지고 꼭 장기적으로 안전한 그런 부자의 길로 들어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투자의 지도의 저자이신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